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한번 글로벌 자본시장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그 영향력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경제 지도를 재편할 만큼 강력합니다. 그는 한국산 자동차, 목재 및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세 조정이 아니라 무려 10%나 되는 절벽식 급등이며 그 뒤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와 경제적 압박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악재의 충격으로 한국 증시는 비탄에 빠졌으며 현대자동차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의 4.9%가 증발했고 삼성전자 역시 화를 피하지 못한 채 하락폭을 3% 이상으로 키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드라마틱한 폭락은 종합주가지수가 5,000포인트라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지 불과 5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5,000포인트 시대의 환희에 젖어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의 배신이라는 한마디가 낙관적인 정서를 순식간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늘 저는 전문 투자자의 시각에서 이번 폭풍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논리를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이른바 약속표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왜 그가 하필 이 시점에 폭탄을 터뜨렸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불을 삼켜버릴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할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심도 있는 논리적 정리를 끝까지 읽을 인내심이 없다면 귀하의 계좌는 이어지는 변동성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잡한 게임 속에서 복리 성장을 갈망하신다면 저의 깊이 있는 업데이트에 반드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을 되돌아보면 7월 30일과 10월 29일은 역사에 기록될 날들입니다. 당시 한미 양국은 이정표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의 핵심 논리는 사실 매우 명료합니다. 미국은 관세를 25%로 올리지 않고 15%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약속했고, 그에 대한 상응 조건으로 한국의 민간 기업들은 미국 본토에 무려 500조 원에 달하는 거액을 자발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민간 기업의 자율적 투자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 500조 원은 한국 정부 연간 예산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직접 출연하는 정치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스스로의 상업적 판단과 글로벌 전략에 따라 자체 현금 흐름을 이용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완벽한 거래였습니다. 제조업 회귀를 통해 미국의 고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집행자로서 그는 이 협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비즈니스적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의 집행 과정이 모든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500조 원이라는 방대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이른바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이 법은 민간 자금의 조달, 관리 및 국가 간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제도적 초석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먼지 쌓인 서랍 속에 갇힌 채 2달 넘게 침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야 양당의 끝없는 정치적 다툼과 주도권 싸움, 그리고 내분으로 인한 의사결정 마비 앞에서 국가 경제에 명운이 걸린 이 법안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정치의 황당한 현실입니다. 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며 글로벌 배치를 통해 활로를 찾으려 할 때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챙기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발생한 이러한 직무유기가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에게 완벽한 반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거래의 기술을 신봉하는 대통령에게 계약 미이행은 대가를 치러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는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뼈아픈 직언을 날렸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위대한 합의를 이뤘고 지난해 10월 방한 당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거침없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왜 한국 국회가 지금까지 이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으며 이러한 저효율적인 정치적 행태는 트럼프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관세 인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트럼프가 정부 계층을 건너뛰어 한국 국회에 직접 가하는 극한의 압박입니다. 그의 속내는 명확합니다. 만약 당신들 의원들이 계속해서 정치 노름을 하겠다면 당신들 지역구의 핵심 기업들을 정체시키거나 아예 문을 닫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외부 압력을 통해 타국의 국내 입법에 간섭하는 수단은 외교사에서 극히 드문 일이지만 우리가 먼저 신의를 저버렸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을 단호하게 수호하고 있을 때 우리의 정치권은 내분 속에서 세월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타격이 자동차나 목재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천진한 발상입니다. 진짜 살초는 사실 반도체 분야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트럼프는 이미 인공지능 분야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중대 조치를 던진 바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제품인 HBM이 정밀 타격 범위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HBM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공지능 시대의 석유이며 엔비디아와 AMD 같은 거대 기업들이 연산 칩을 제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양산 능력을 갖추고 높은 수율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는 한국의 두 기업뿐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관세 정책에 교묘한 면제 조항을 심어두었습니다. 미국 본토 공급망 구축을 위해 수입되는 반도체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실 매우 고단수의 투자 유치 전략으로 본질적으로 관세를 지렛대 삼아 한국의 인류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옮기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중국 반도체 굴기 견제와 본토 첨단 제조업 부흥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필연적인 선택이자 양료입니다. 이처럼 엄중한 외부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핵심적인 해답이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의사결정권을 기업에 완전히 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원가와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텍사스주에 공장을 짓는 것이 생존의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조지아주의 생산 능력을 확장해야 한다면 정부는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딱딱한 재무 데이터만 봐도 논리는 명확합니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연간 매출액은 약 30조 원이며 관세가 10% 인상되면 3조 원의 순이익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하지만 반도체의 계산서는 훨씬 더 엄청납니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 총액은 1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 관세는 눈에 보이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서 상처를 입히지만 붕대로 감을 수 있는 수준인 반면 반도체 관세는 목을 겨누는 총구와 같아 단 한 발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기업의 절대적인 투자 자유와 판단 공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42원으로 변동한 것이 한국 경제의 호전을 의미할까요? 답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이면에는 두 가지 깊은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원화와 엔화가 역사적인 탈동조화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금융 논리에서 원화와 엔화는 매우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왔으며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원화도 뒤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자본시장은 한국에 대한 인식을 재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요 동력은 바로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보유한 절대적인 지배력입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장은 연산시대에 HBM 패권을 가진 한국 기업들의 경제 기초가 성장 정체에 빠진 일본보다 더 견고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월 20일의 데이터를 보면 엔화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인 반면 원화는 역행하며 반등했습니다. 이러한 탈동조화는 정부 개입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에 대한 시장의 진정한 투표 결과입니다. 둘째는 시장이 말하라고 협정의 이행에 대해 매우 높은 심리적 기대를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축을 되짚어보면 1월 20일에 환율이 1480원이라는 역사적 고점을 찍었고 1월 20일에 종합주가지수가 50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이어 1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정치권에서 국회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이 되자 환율은 이에 화답하듯 1442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협정의 최종 집행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동의 배경에는 국회 승인에 대한 기대감, 기업들의 거액 투자 계획 발표 가능성, 그리고 양국 정상 간 신뢰의 미묘한 회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시장의 힘이 정부보다 훨씬 강력함을 증명합니다. 환율은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어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자본이 내리는 본능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회 법안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으며 모든 낙관론은 아직 기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은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으며 미국 주식에 대거 투자한 서학개미들은 계속해서 달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탈동조화 추세도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반도체 산업의 주기적인 조정이 온다면 원화는 다시 엔화와 동반 하락하는 옛 길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은 마치 마른 장작더미에 던져진 불씨와 같습니다. 이는 환율의 거대한 상승 압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의 공포 섞인 이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세 인상이 결국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의 실적 펀더멘털 악화로 이어진다면 이익을 쫓는 글로벌 자본은 주저없이 한국 자산을 매각할 것입니다. 만약 국회 승인이 계속 지연된다면 국제시장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는 빙점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1,500원 돌파는 결코 근거 없는 위협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저는 여러분께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가 결코 맹목적인 낙관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눈부시게 밝은 경고등에 가깝습니다. 투자자인 당신이 지금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지성적인 공포에 빠지거나 논리적 근거 없이 버티는 것입니다. 저는 즉시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지표를 확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반드시 국회의 입법 과정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면을 전환할 승부수입니다. 일단 특별법이 통과되면 트럼프는 이를 명분 삼아 관세를 다시 15%로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이익을 따지는 비즈니스맨이며 한국이 약속을 지킨다면 자신도 규칙대로 하겠다고 직접 공언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아마도 이번 주에서 2월 말 사이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이미 정치권을 향해 거센 생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가로막는다면 기업들은 지역구 고용 상실을 최후 통첩으로 내걸 것입니다. 결국 표심만이 정치인의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2월 말에 법안 승인 소식이 들려온다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수출 주도형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과감히 늘릴 것을 권합니다. 반대로 정치인들이 계속 늑장을 부린다면 즉시 포트폴리오를 내수 방어주나 고배당주로 옮기십시오. 둘째로 1,500원이라는 환율 마지노선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현재 1,442원의 가격은 미묘한 균형 상태에 있으며 일단 1,500원을 돌파하면 정부의 강제적인 개입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약 4,14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쥐고 있지만 이것이 무궁무진한 탄약고는 아닙니다. 만약 방어를 위해 보유고 규모가 3천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진짜 유동성 위기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환율 약세가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글로벌 경쟁에 깊이 참여하는 수출 기업들의 약세 원화는 더 강한 가격 경쟁력과 더 두둑한 해외 환전 이익을 의미합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 벽을 뚫는다면 반드시 원화 약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우량 기업을 찾고 달러 자산을 적절히 분산 배치하여 본국 통화 변동에 대한 천연 해지를 구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문제는 일본은행이 올해 상반기 내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여부입니다. 만약 일본 금리가 추가로 인상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규모인 엔캐리 트레이드가
전면적인 청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역사는 2024년 8월 5일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일본 금리가 0.25%로 소폭 조정되었을 때 니케이 지수는 하루 만에 12% 넘게 폭락했고 한국 증시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일본의 금리 인상은 경제가 정상화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한국은 이에 맞서 역행적으로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눈먼 금리 인하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저의 대응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일본 기준금리가 1.0%를 돌파한다면 은행, 보험 등 금리 인상 수혜주로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위험 자산의 전체 비중을 줄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5,000포인트라는 지수는 결코 미래의 6,000포인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엄격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요구합니다. 정부의 행정적 개입은 언제나 시장보다 뒤처지며 오직 시장의 법칙만이 투자의 궁극적인 정답입니다. 번거로운 규제가 주는 안전의 환상이 아니라 자유기업의 자정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5,000포인트는 승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훨씬 더 가혹하고 거대한 부의 보전 전쟁의 시작점입니다. 정보가 파편화된 시대에 표면을 꿰뚫는 깊은 논리만이 당신의 자산을 거친 파도 속에서 장기적인 복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